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면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형과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저 추상적인 의미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가족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형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제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 가족은 이 세 식구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희 형과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도 존경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였어요. 반면 항상 제 곁에 있었던 형은 제가 닮고 싶었던 롤모델 같은 존재였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가진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형제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장남으로서 형은 많은 책임을 져야 했어요. 형은 여러 재능이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고려해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돕기 위한 길을 선택했어요. 인문계 대신 기술계로 진학하고 대학 대신 일을 택했죠.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덕분에 집안 사정은 점차 나아졌어요. 어머니와 형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의대에 가면서 집안은 더 안정되었고 학비와 생활비도 제가 해결할 수 있었죠. 바쁜 봄과 시절에도 형이 번 돈을 아껴가며 저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여가를 즐기셨고 형은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큰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형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사업은 성공을 거뒀어요. 형은 큰 돈을 벌었고 어머니께 많은 효도를 할 수 있었죠. 형은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날들을 보상하듯 어머니를 위해 많은 것을 해드렸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후로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걸 형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 날 때마다 형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형과 경쟁하듯 어머니께 효도했던 건 단순히 감사한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형을 위해서도 했던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책임을 많이 짊어졌던 형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죠. 저는 형이 가족이 아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길 바랐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형성된 책임감은 결국 의무감이 되어 형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도 형이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형은 많이 낯설어하고 어색해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취미를 제안하며 형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형은 취미에 빠져들어 다양한 활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들이 형에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형은 취미에 빠져들면서도 가족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외의 시간은 거의 취미에만 할애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스케줄이 다음 해 일정까지 꽉 찰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형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나 게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었던 형은 모든 것을 저에게 양보해야 했으니 얼마나 더 마음이 컸겠어요. 형은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내듯 취미 활동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형을 이해했지만 어머니는 형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어요. 형이 어린 시절에 보상을 받듯 취미에 빠져든 걸 어머니는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면서도 형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셨고
언젠가부터 형에게 결혼 계획에 대해 잔소리하시기 시작했어요. 형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나중에는 저도 30 중반이 넘은 형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 가족의 걱정이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네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언제 그렇게 사귀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죠. 형은 지난 1년 동안 비밀로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어디서 만났어? 라고 묻자 형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 유학을 다녀오고 현재는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형의 이야기를 듣고 겉모습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겉모습보다는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형이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되었죠. 큰 기대 속에 만나게 된 형수는 형의 말대로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도 쏙 들었는지 첫 만남 이후로 형수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벌써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형수는 오히려 어머니와 저를 챙기며 이미 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형수를 포함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형수와 함께 화장실에 갔던 어머니와 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다가와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로 대답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다녀오고 현재 영어 강사라는 형수가 왜 대답을 못했을까 의아했죠. 그때부터 형수가 영어를 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영어 강사라는 타이틀에 비해 실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저로서는 그 정도 감별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수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형에게 형수가 다니는 학원에 대해 물어봤어요. 형은 마포 쪽 학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수가 학원에서 일할 만한 영어 실력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이 학원에 직접 데려다 준 적도 있다고 해서 진짜인가 싶었죠. 결국 확인을 위해 학원에 전화해봤더니 그 학원에는 형수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형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수상하다는 말에 오히려 화를 냈죠. 결국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형수가 직접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학원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켈리장이라고 불려요. 유학할 때 사용하던 이름인데 학원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행정실 직원분들은 저를 켈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교포들도 많아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해명은 납득이 되었지만 영어 실력 자체에 의구심이 있었던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었고 이를 어머니께도 알리면서 형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형은 많이 불쾌해했고 그래서 형수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형수가 유학 생활을 했다는 그 학교를 지인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차가 있어 학년은 다르지만 한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동창인 한국인을 모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를 모르더군요. 유학 시절 사용했다고 한 켈리 장이라는 이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를 불러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형수는 불쾌해하며 화를 냈습니다. 도련님, 사람 뒷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까?
유학 가서 처음 들어간 학교가 거기였죠. 하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입학 서류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학교 출신이라는 사람이 저를 기억 못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해 궁금하시면 서류와 졸업사진을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조사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뒤에서 의심하고 조사하시는 건가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확실히 하려고 한 거예요. 형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든 졸업사진이든 보여주세요. 이진영. 너 지금 끝까지 형수를 의심하겠다는 거냐? 형, 확실히 하자는 거야. 나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정말, 어머니는 이 일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승희에게 미안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반대로 생각해봐라. 진영이가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의심스러워한다면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니잖니?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머니를 저희 엄마처럼 생각하고 도련님을 제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됐어요. 어디 어머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껏 의심하세요. 형수의 해명에 어느 정도 납득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형은 화를 냈고 이후로 형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흥분했던 점은 인정하고 잘못을 구한 다음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형은 거절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식으로 형수에게 사과할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 됐어. 사과는 무슨? 그냥 전화 끊어라. 아니, 형. 그렇게 말하면 도련님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 사과는 무슨이 뭐야? 말끝을 확실히 해야지. 이어서 사고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 그리고 또 앞에서만 사과하지 의심할 거 아니냐고 하고. 알았어. 잠깐만. 진영아. 네가 내 동생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 말 믿을 수가 없어. 너 또 사과하고 내 형수 의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소용 있어. 사람 가슴 다 헤집어 놓고 말이야. 우리 그냥 이렇게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나 어머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형수가 형과 우리 가족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어요. 우선은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죠. 형에게 찾아가기도 했고 장문의 문자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는 내 형수를 의심하지 말라는 형의 대답만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형이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연락에 대한 대답도 없었죠. 그건 어머니에 대한 연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형은 우리 가족의 곁에서 떠났어요. 이후 어머니께서는 형의 부재를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어쩔 땐 자신이 형에게 너무했던 것 같다며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려고도 하셨죠. 하지만 형은 어머니께서 먼저 내민 화해의 제스처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제 연락에도 무시로 일관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근황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주 눈물을 보이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 행동해야 했다는 후회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은 선택을 한 형이 밉고 또 미웠죠. 시간이 갈수록 제 행동에 대한 후회와 형에 대한 분노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를 찾고 슬퍼하실 때를 제외하면 형과 연락 없이 지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연락을 해오거나
우리 가족의 연락에 응답한다면 당장이라도 형에게 이제까지 쌓은 분노를 폭발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형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형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연락이라도 해주길 바라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연락이 없길 바라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온 누군가로 인해서 형을 향해 복잡한 마음을 가졌던 제가 형에게 먼저 연락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었죠. 병원으로 찾아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으로 온 것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가는 제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서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후배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응급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온 형수를 보게 됐어요. 그땐 형수가 무슨 사고로 또 어떤 상태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는지 보다는 3년도 더 넘어서 보게 된 형수와 보호자로 보이는 그 남자에게 온 신경이 쏠렸죠. 형수 옆에 있던 그 남자,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형수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형수를 애인 관계에서나 부를 법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제 병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선생님, 이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잠깐 의식을 잃은 것뿐이죠? 제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보호자께서 알고 계시는 환자분 기저질환이 있을까요? 구조대원 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구조대원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자세한 건 저도 잠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연인 관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졌고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었던 저는 형수를 응급실까지 데리고 오고 의료진에게 형수의 상태와 사고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구조대원에게 다가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게 맞더라고요. 형수 옆에 있던 남자가 구조대원 분에게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왔던 제 반응은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피우고 있거나 또는 형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었으니까? 두 가지 중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형은 겨우 이런 결말을 보여주고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며 그 난리를 친 건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은 뒤에는 저도 모르게 욕이 새어나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제 차에 탈 때까지 화가 나 욕이 계속 나왔죠. 그러다 차 안에 타고 나서는 폭발하듯 그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을 생각하니 열을 받아 분노가 조절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걷잡을 수 없게 흥분했던 저는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야 그나마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형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였다면 제 차 형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을 저였지만 그땐 너무 흥분한 상태라 형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연결음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속에 있던 말과 욕,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봤던 모습을 문자로 적어 보내게 됐죠.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이렇게 해도 형에게서 연락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제 속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내고 바로 몇 초 되지 않아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온 적도 받은 적도 없던 형에게서 말이죠. 저는 걸려온 형의 전화가 끊어지기도 할까 싶어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다 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야 연락하냐? 왜 동생한테 못 볼 꼴 보이니까 이제야 연락할 마음이 들어?
부끄러워서? 아니면 뭐, 내 마누라 바람난 거 나한테 확인하려고? 야,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뭐냐? 내 마누라 바람난 거냐? 아니면 너 이혼한 거냐? 뭐길래 내 연락받고 화업직업 연락한 건데? 뭐길래 이제까지 어머니 연락도 무시하다가 연락한 건데? 뭐냐고. 야, 너야말로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연락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형수 일 가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밉더라도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건 하지 말아야지. 너도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람 할 짓 못할 짓 구별할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보낸 문자 제대로 보긴 한 거야? 내 마누라 딴 놈과 있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 이야기가 왜 나와? 너야말로 무슨 소리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내 형수를 봐?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가지고 놀기로 한 거야? 아니면 내 마누라가 딴 놈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이러는 거야. 내가 똑똑히 봤다고. 내 마누라가 우리 병원에 온 걸 내가 똑똑히 봤다고.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마음 어그러뜨린 우리 집 풍비박산 만든 그녀 얼굴도 못 알아보겠냐. 뭔 소리야? 너네 형수 죽은 지가 언젠데? 뭐? 형,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내 성질도 다 들어먹고 전화한 거였어? 사람 가지고 놀면서 내가 너 속인다고 내 형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내 형수 사고로 죽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뭐? 죽었다고. 정말 아닌데? 내가 분명히 위에서 보고 왔는데? 네가 닮은 사람과 착각한 거겠지. 그 사람, 사고로 2년 전에 죽었어. 장례도 치렀고, 매년 제사도 치르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병원에 있다니, 그게 말이 되겠냐? 아닌데, 내가 분명히. 그런데 그럼 형은 왜 여태 연락이 없었던 거야? 형수가 그렇게 됐다면 어머니 연락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하고 나 때문에 집안 난리가 났는데 내가 어떻게 연락하겠어? 빈다고 해도 그게 진심으로 보이겠어? 내 형수 세상 떠났으니 찾아와서 잘못 빈다고 생각하겠지. 한마디로 찾아갈 낯이 없었던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아, 근데 형, 나 진짜 형수 봤는데. 분명히 형수가 맞다니까? 그냥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았어. 아, 물론 의식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긴 했는데 눈 감았다고 사람 못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 분명 확실했는데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이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화장해서 바다에 뿌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내 병원에 실려올 수 있겠어. 어쨌든 다 미안하다. 오늘 너 화나게 한 일도, 이전에 있었던 일도.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그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게. 형수가 죽었다는 형의 말에 잔뜩 흥분했던 저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형과 형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해도 말이죠. 그래서 형과 전화를 끊고 섣불리 행동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덜 흥분할 걸,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걸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후회하면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응급실에서 봤던 사람은 분명 형수가 맞았거든요. 형수를 3년간 못 봤다고 해도, 아무리 닮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사람은 형수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형이 제게 형수의 죽음을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형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착각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오기를 부렸죠. 다시 응급실로 올라가 제가 본 사람이 형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응급실로 올라갔고, 올라가자마자 데스크에서 형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얼굴보다 개인 신상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들 중에는 형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됐던 게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의 개인 사항이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저는 직접 형수를 봤던 베드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수로 봤던 환자는 검사를 받으러 갔는지 베드와 함께 자리에 없었어요. 대신 같이 왔던 보호자는 자리에 남아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닮은 그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응급실 한편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오던 환자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도망치려고 한 거죠. 바로 제가 형수로 착각했던 그 환자가 말입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검사 결과 확인하고 나가셔야 한다고요. 이거 놔요. 오라고요. 나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을게요. 여기선 안 된다고요. 이미 저희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오셨고 보호자분 동의하에 검사까지 받으셨어요. 아직 계실 몸 상태도 아니시고 의사 선생님 소견도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아니, 내가 다 필요 없다니까. 이거 놔. 놓으라고. 아이씨. 왜 붙잡고 그래? 난리야. 내가 이 병원에서 검사 안 받겠다는데 간호사와 벌이는 실랑이로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형수를 닮은 환자에게 갔고 안 그래도 그 환자에게 확인할 게 있던 저 역시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란을 일으키던 여자와 눈이 딱 하고 마주쳤는데 여자가 절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형이 죽었다고 한 형수가 확실하다는 걸 말이죠. 얼굴, 그리고 목소리, 표정까지 어디 한 군데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닮은 쌍둥이가 있다고 해도 아니었어요. 분명 형수는 다른 생각 없이 우선 형수와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던 형수가 팔에 꽂혀있던 의료 테이프와 링거라인을 혼자 뽑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지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저를 보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형수를 보며 숨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기다리던 보호자를 버리고 또 간호사를 밀치고 직거 바늘을 꼽고 비틀거리면서 도망가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형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형수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형수, 어디 가려고요? 대충 듣자하니 아직 움직일 몸이 아닌 것 같던데. 어머, 도련님 오랜만이네요. 도련님이 이 병원에 근무하셨구나. 아, 난 이제 알았네. 그리고 몸은 괜찮아요. 잠깐 의식을 잃었던 거지.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응급실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검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요. 아무리 비용이 걱정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소란 피우면서 나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죠. 비용 문제나 조금 전 소란이나 제가 부담하고 잘 설명할 테니. 도련님, 저 진짜 괜찮아요. 저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그냥 갈게요. 근데 제가 지금 지갑이 없어서 돈은 제가 도련님께 나중에 보내도 되죠? 죽었다는 형수가 살아있는 것도, 또 저를 보고 걸음마 나 살려라 도망치는 것도 수상하다고 생각됐던 저는 어떻게든 병원을 떠나려는 형수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한쪽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와의 대화를 형이 들을 수 있게 했죠. 그러다 형수와 같이 응급실로 왔던 보호자가 쫓아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왜 도망치려고 한 거야? 무슨 일인데? 아, 그게, 당신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내가 의사 선생님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할 말? 이런 곳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분이 누구시길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 남편의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 형수님이시고요. 형수님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우선은 밖에 나가 있어. 좀 나가 있으라고. 형수는 보호자에게 제가 제 소개를 하니 당황하면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보호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 당황하는 형수를 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가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형을 속이고 죽은 척을 했고 지금 보호자라고 한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 그래서 형수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온 걸 알고 빨리 떠나려고 했던 것이고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링거 라인까지 직접 뜯어내며 도망친 거였어요. 결국 바람이었다는 건데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형수에게 듣고자 했습니다. 보호자가 돌아가고 직접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묻게 됐죠. 지금 이 상황 뭡니까? 저 남자는 왜 형수님을 자기라고 부르고요? 제 소개하고 반응 보니까 형수가 유부녀인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형수 사람 속이면서 바람 피우고 있던 거였어요? 네? 바람이요? 그럼 지금 이게 바람이 아니고 뭔데요? 이러려고 형 그렇게 꼬드겨서 우리 집 난장판으로 만든 거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영까지 끊게 만들어 놓고? 도련님,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긴 없는데요. 저도 그 사람과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던 거라.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다고. 다만 제가 저 사람한테 결혼했다는 걸 밝히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바람은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제가 형한테? 형한테 형이 뭐야? 아니, 형이 형수랑 이혼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연 끊고 사는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제가 진짜 바람 피우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겠어요? 정말 이혼했어요. 그 사람과는 끝이라고. 어떻게,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여드려요? 저는 형수에게 죽은 척 하면서까지 바람 피우는 거냐고 물었어요. 형수는 제가 그때까지 형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 몰래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오해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게 형과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낸 건 알고 있는데 장본인인 형수가 거짓말하는 건 알겠는데 형에게 죽은 척까지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이유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수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형수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형을 부르려고 했죠.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지 않네요. 뭐 이혼한 거면 한 거지. 근데 그런 감정과 별개로 형수가 이대로 병원을 나가게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응급실 당직은 아닙니다만 형수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고 고 몸 상태에 다른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든 싫든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잡기까지 했는데 돌려보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저도 곤란해지니까요. 이상 없고 도련님한테도 문제 생기지 않게 할게요. 그게 말처럼 안 생기게 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요. 저희 어머니께 형수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형이야 이제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쭉 우리 연락 끊고 살려고 하는 것 같니? 형수가 병원에 왔었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걸 전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마음 편히 다른 검사 받고 결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받든 나가든 하세요. 아니면 형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형수도 제가 저분과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응급실 담당인은 아니지만 형수와 아는 관계라는 걸 알아서 대신 설명해 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불편할 일 없도록 가요. 형수는 마지못해 제 말에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더 벌려봤자 자기도 좋을 게 없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에 통화 중이던 형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형과의 통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형은 받질 않았죠. 결국 이번에도 문자만 보내게 되었는데 문자를 보내고 5분 안에 형이 병원으로 뛰어 들어오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저는 응급실 안에 형수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 3년 만에 만난 형에게 손을 들었어요. 형은 제가 안중에도 없다는 것처럼 급히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형을 뒤따라 갔고요.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형이 응급실 베드에 누워있던 형수 멱살을 잡는 광경이었습니다. 아, 장승희. 네가 감히 날 속이냐?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지? 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설마 당신 동생이 연락한 거야? 당신 동생 그 새끼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말에 답해. 아니, 대답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내 돈이나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당신 당장 이 사람한테 손 안 대? 어디서 내 여자친구한테 협박이야? 당신은 누군데? 당신이 이 사람 자기라고 불렀던 사람이야? 설마 당신도 이 사람이랑 한패야? 너도 내 돈 떼먹은 놈인 거야? 이 사람이 미쳤나? 누가 누구 돈을 떼먹어? 아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당신 나 몰라? 그럼 이 여자랑 한편은 아닌가 보네? 그럼 당신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당신 사기꾼한테 당할 뻔했다고. 내가 누구냐고 했지? 나 이 여자 남편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사기치고 죽었다면서 내 돈 가지고 날랐어. 2년 전에 내 돈 가지고 튀었다고. 형의 입에서 엄청난 사실이 튀어나왔고 그제야 저는 형수가 형에게 또 제게 거짓말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형수가 형의 돈을 가지고 튀었고 그리고 형이 자신의 뒤를 쫓지 못하게 또 형에게서 훔친 돈을 완전히 가지려고 죽은 척했던 거였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러니까 형수가 우리 가족과 형에게 한 짓에 대해서 모두 말해보자면 형수는 형이 한 말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노리고 형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형에게 재산이 제법 있다는 것과 결혼할 시기를 놓쳐 가족들 걱정이 많다는 걸 우연히 동호회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형수는 형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강한 유대감이 있다는 걸 알았고 형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선 가족들의 유대감을 끊거나 저와 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될 수 있게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형수를 의심의 자기 편으로 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고 형과 가족들 간의 유대를 끊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형 옆에서 계속해서 이간질했다고 합니다. 형은 그 당시 형수에게 날이 서 있던 저 때문에 또 저로 인해 어머니마저 형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니 형수의 말에 껌뻑 넘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형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과 가족들 간의 연을 끊게 만들었고 형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했죠. 하지만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형에게는 아무리 콩깍지가 씌었다 해도 형수의 사치가 좋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형수의 사치에 대해서 그만하라 딱 잘라 말할 순 없었지만 계속해서 잔소리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잔소리와 불만이 듣기 지겨웠는지 형수는 형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형에게서 재산을 빼앗기로 한 거죠. 그 방법은 형수에게 전혀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 등쳐먹는 꽃뱀이었고 형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거짓 신상으로 접근했기 만드는 데 수였고 그 다음 투자로 손실 본 돈을 메꾸려고 도박에 손대고 사채까지 진척을 하면 형을 속일 그럴듯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럴 해에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러 다니다 사고가 났다면 또 이 모든 상황을 대신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형을 속이면서 의심마저 지울 수 있고 자신의 거짓 신상까지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 형수를 도와줬던 게 형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형에게 장모가 되는 사람이었고요. 딸과 엄마 모두 꽃뱀이자 사기꾼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형수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와 장례.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형은 형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것 또한 형수가 일부러 자신의 거짓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뤘던 거였죠. 그러니 사고가 났을 때 형이 아닌 형의 장모에게 연락이 먼저 갔다는 말을 만들 수 있었고 큰 사고로 인해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차마 형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화장은 아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하는 척만 하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형은 형수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걸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인 형의 입장에서는 싸고 있는 그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모친과 동생이 반대한 결혼이 결국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또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인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형은 형수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우연히 사고가 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제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면서 혹시나 저와 마주치게 될까봐 그래서 자신의 거짓 죽음과 사기가 밝혀질까봐 걱정이 됐던 형수는 검사 결과도 듣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병원을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와 마주쳤을 때 도망쳤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애 형과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도 같은 이유였죠. 그러다 형수의 수상함을 눈치챈 제가 주머니 속에서 형에게 걸었던 전화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유추하게 된 형이 병원으로 뛰어온 거였어요.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서 말이죠. 그리고 형이 형수에게 진실을 되묻는 과정에서 형수의 보호자였던 남자친구 역시도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쪽이 우리 서희 남편이라고? 서희가 그쪽 돈을 가지고 갔다고요? 죽은 척을 하면서까지?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조금 전에 저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보고는 전 남편과 사별했다면서. 아, 근데 말이 전혀 다르잖아? 당신 남편이라고 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잠깐만, 자기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자기는 우선 가. 당신마저 이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 내가 잘 해결하고 곧 연락할게. 한패가 아닌 건 확실한 거 보네? 그리고 설명은 무슨 설명? 네가 설명할 건 뭐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뭔데? 너 내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니, 너 나한테서 빼돌린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길 바래야 할 거야. 그게 아니면 아주 큰일 날 테니까? 만약 그 돈에서 100원이라도 없으면 너랑 내 엄마 교도소 가야 할 거거든. 혼인 빙자의 돈까지 빼돌린 걸로. 그나저나 너 진짜 이름이 서희야? 이름 속이는 것도 참 노력 안 했네? 나한테는 승희였잖아. 장승희?
아니다. 저 사람한테 말한 이름도 진짜가 아니려나. 아, 너 도대체 진짜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냐? 이제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형은 잔뜩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데스크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확인해봤죠. 이번엔 실명이 맞다고요. 장서인은 이름이 말이죠. 아무래도 형의 돈을 빼돌린 이후에는 굳이 가짜 신분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범했던 형수의 사기극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형은 형수와 형수를 도왔던 장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만약 형이 사기쳤던 그 여자의 진짜 신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래서 부부관계였다면 이번 사기극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언제든 형에게 사기를 치고 사라지기 위해 준비했던 그 가짜 신상 덕분에 또 미뤘던 혼인신고 덕분에 사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었죠. 형에게 사기친 그 여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자충수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형은 자신을 속인 두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형에게 빼돌리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했다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당장의 피해 금액도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했던 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어머니와 제가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무조건 그 여자 말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와 진영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가족끼리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쓰지 말기로 하자. 나도, 진영이도, 또 진수. 너도 결국엔 그 여자에게 놀아나서 그렇게 된 것뿐이잖니. 이렇게 내가 오해를 풀고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된 거야. 그거면 됐어. 이제 서로 미안해하지도 말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꺼내지도 말고 서로 곁에 있는 걸 감사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영아, 형님,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내가 속은 줄도 모르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바보같이 살았을 거다. 네가 못난 형에게 관심 가져줘서 내가 어머니께 너한테 용서를 빌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형은 어머니와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형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날 바로 형을 품어줄 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운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을 품어주시는 어머니 앞에서 산통 깨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 아무 말하지 않고 형의 어깨만 다독여 주었죠. 그리곤 형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하지만 제게 아직 형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지만 너무 큰 실수라고 생각했고 형의 과거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만 어머니께서 걱정하게 만들 순 없었으니 겉으로 내색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형은 정말 어머니께도 제게도 잘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족에게 보상하려는 것처럼 정말 잘해줬죠.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또 형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우리 형제의 모습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형도 이번과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저도 조금 더 형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가족이고 형은 저에게도 없는 제 형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꽉 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던 이 일이 여러 의미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이라 덤덤히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씨가 부족했지만
제가 전하는 뜻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